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운명의 날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 안에 정경심 교수가 영장 실질 심사를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이미 법원에 저희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법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 생방송으로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을 시킬지 아니면 검찰의 영장을 기각시킬지 이 결론에 따라서 조국 측 검찰 측에게 치명적인 상흔을 입힐 수 있는 결과가 오늘 결정됩니다. 과연 운명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예측해 보시죠. 그런가 하면 뉴스 속 보도 들어와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금강산 내에 있는 남측 시설 모두 철거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 뉴스 속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잠시 후 생방송으로 정경심 교수의 법원 출석 장면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법원은 송 판사는 오늘 이 정 교수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동생 때처럼 영장을 기각할까요? 그때 그 판사는 아니지만 과연 오늘 이 송 판사의 선택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은 대입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통령이 말하자 주요 대학교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 검토하겠다. 교육부와 여당이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해 교육부 장관이 바로 대통령의 연설 하루 전에 정시 확대는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의 이 발언 하루 뒤에 대통령이 정반대의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대통령 발언대로 따라갔는데 입시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만에 무슨 이유로 대입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건지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당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간중간에 손으로 X자를 표시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경심 구속 여부, 오늘 밤 판가름. 검찰 정시 한쪽은 치명상이다. 만약에 정 교수에 대해서 구속된다면 조국 전 장관 측이 치명상을 입게 되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 뭔가 난항이 생긴다. 한겨레 신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그때 그 판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저희 채널A의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 저희 중계진의 카메라에 아마도 정 교수의 모습이 포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기자들이 나가 있지만 저희 채널A가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고 생생하게 잠시 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 실질 심사 출석 모습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정 교수의 운명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 때 과감한 재정의 활용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규제나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 없이 대통령이 또 재정 풀기만 강조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내년 보건복지에 투입할 예산 181조, 전체의 35%를 넘는다. 그런데 경제 성장에 대한 해법 없이 복지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면 이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퍼주기로 재정 건전성만 악화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우려입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그 시대 가장 센 사람만 잡는다. 특수부 간판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대기업, 총수, 급기야 국정원장까지 특수부에서 모두 운명을 좌지우지했죠. 누구도 특수부의 칼날을 못 피해 갔는데 그 특수부 이제 간판이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했던 그 특수부가 말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이 걱정이에요. 지난번 러시아 폭격기가 영공을 침범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러시아에 대한 마땅한 경고 메시지를 못 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러시아 폭격기가 또 울릉도 독도 사이를 지나서 서해까지 빙 둘러서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해서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카디즈를 완전히 훑고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의 폭격기에 의해서 한국의 카디즈가 유린당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3면을 훑고 갔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거 우리 정례 훈련이거든 이라면서 마치 약 올리는 듯한 성명까지 냈습니다. 논란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조금 전 금강산 시설에 마련된 이 남한 측의 자산, 남한 측의 시설 모두 철거해라 라고 이른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 자산인데 누구 멋대로 철거합니까? 잠시 후에 김정은의 이상한 지시, 철거 명령, 남북관계에 켜진 적신호, 잠시 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막말하던 부장님 좀 달라졌나요? 서울신문은 묻고 있는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이 법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장 갑질 줄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모욕적 언행과 회식 강요가 가장 많이 줄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식한다는 소리가 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회식을 참 좋아하는데 회식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회식이 문제가 아니라 회식을 강요하는 그 강압적인 문화가 문제였겠죠.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이렇게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상당히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고요. 자, 민주당의 소심파 의원, 민주당의 남원종으로 불리는 할 말은 한다, 조홍천 의원님. 그리고 참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안 의원님 3년, 네, 한 4년 반, 네, 4년쯤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와 함께 한 3년 가까이 방송을 네. 매일 아침 돌직구에 출연해 주셨는데 KBS 기자 출신 안용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에서 말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시그니처 김배웅 박사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철거. 잠시 후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조금 전 금강산 내에 있는 남한 시설 모두 철거하라.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과 남한 사이, 남북 사이에 금강산 관광 등 풀어야 할 문제 이미 다 풀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시 후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운명. 정경심 교수의 운명 오늘 결정됩니다. 송 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공정. 대통령은 공정을 얘기했지만 야당과의 소통에 관해서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시 후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김정은이 금강산 남한 시설을 철거하라라는 명령을 조금 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금강산 재개를 북한 쪽에 상당수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번 지시가 남북 관계에 불러올 파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막 있으면 뉴스 속보 자막 흘려주세요.
자, 김정은 금강산 관광시설 현지 지도를 했다라는 뉴스 속보. 고성항과 금강산 해금강 호텔 등을 시찰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 그러면서 남에 의존한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 여기서의 선임자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정치적 선택과 금강산과 관련된 지시도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이다. 금강산에 마련된 우리 측 시설에 대해서 김정은이 조금 전 그 보기만 해도 아주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이다. 작심하고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민족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건데 김정은의 발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김정은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버지까지 지적하면서 금강산에 마련된 남한 시설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면서 당장 철거하라. 보기도 싫다. 이렇게 했어요. 먼저 아버지까지 비난한 부분입니다. 김정은. 굉장히 지금 뭔가 화난 것 같아요. 김정은. 보시면요. 아니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보세요. 뭐뭐하고 앉아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관광지나 내주고 앉아서 득이나 보려 했던 아주 그거 잘못된 정책이다. 남북 간의 금강산 합작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금강산이 10년간 방치돼서 흙만 남았다. 남한에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 보면 지금 자기 아버지까지 비난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거의 세 개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그 앞에 태양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측 시설 싹 드러내라.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동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그러니까 금강산은 남북이 공유할 수 없는 거다. 우리 거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잘못된 인식이다. 금강산 독자 개발 시사.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남북 사이에 금강산 관광 문제들 다 풀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 대통령의 올 초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대통령은 금강산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다 풀었다라고 대단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올해 초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 시설 다 드러내라. 너절한 시설 보기도 싫다라고 철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네. 기자 시절에 외교안보 기자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팩트 체크부터 좀 하고서 네. 좀 같이 좀 분석해 볼 텐데, 네. 저도 금강산 가봤거든요. 안용환 의원님도 금강산 가보셨죠? 네. 언제 가보셨나요?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는 금강산 몇 번 가봤습니다. 예. 2000년에 일단 98년에 처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뚫렸을 때 가봤고요. 2000년에는 금강산 호텔에서 북한 측과 협상을 해봤습니다. 예. 또 그 전후에 이래저래 금강산을 많이 가볼 계획이 그러면 혹시 우리 측, 그러니까 현대가 호텔도 리모델링 해주고 우리 측 시설이 개비되기 전에 네. 북한 자력으로 마련된 시설을 혹시 보셨나요? 봤죠. 어땠습니까? 2000년 당시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금강산 호텔이 현재는 현대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호텔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금강산 호텔 옛날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북한서는 5대 호텔 안에 든 중년 큰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뒤쪽으로 베란다가 이제 금강산을 보게 베란다가 있어요. 풍경이 베란다 쪽에서 베란다 금강산 문이 보인다. 보니까는
녹이 슬어가지고 나무가 썩어내려요. 북한 건? 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밀어야 되는데 밀었는데 손이 좀 더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유리가 너무 깨끗해요. 예. 아, 유리를 밀면 되겠다. 유리를 쫙 밀었더니 손이 쫙 들어가. 유리가 없었어요. 유리가 없어요. 그 좋은 호텔에 금강산 쪽 베란다로 뚫린 문에 유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V는 일제 17인치 흑백 도시바 TV. 우리 60년대, 70년대 보던 그 TV가 있던 게 북한 2000년에 북한 금강산 호텔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예. 현대가 다 고쳐준 것이죠. 어떻게 네. 고쳤나요, 현대가? 현대가 이제 그 후로 사실 이제 금강산 관광을 북한이 결정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일단 군사적으로는 장전항에 북한에 잠수함 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강산 개발하면서 장전항에 있던 잠수함 기지가 원산 입으로 밀려났어요. 그렇군요. 북한 군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속된 말로 그까지 달러 때문에. 예. 현재 이제 금강산에는 처음에는 월 1,200만 달러씩 주기로 하다가 관광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600만 달러 주기로 하면서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북한 측에서 본다면 굉장히 달러 박스입니다. 월 600만 달러라는 것은 북한에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관광객에 대한 뭐 비격 사건이 중단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저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저 왜 김정이 저 이야기를 했는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아침 뉴스를 보면서 김정은이 일단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족성, 건축 미학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낙후됐다, 정리가 안 됐다. 김정은이 지금 울산에, 원산에 갈마 지역, 그 다음에 마신령 지역 대규모 개발합니다. 엄청난 건물이 들어섰어요.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건축물에 비교한다면은 금강산 건물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초라합니다. 옛날에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 건물들은요, 겉보기만 클 뿐이지 들어가면 전혀 디테일이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우리 측 시설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그렇죠.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팩트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최근에 원산에 지금 건물에 비하면 작다. 본인이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치적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전임자를 비난했어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임자의 정책, 분명히 단어로 전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통치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팔지 않고 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금강산과 원산을 연결한 대규모 관광지를 만들어서 자기 치적으로 만들고 싶다. 강한 욕구를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스위스 관광 개발을 잘 압니다. 스위스가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 관광이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갈 사람이 없어요. 남쪽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거기를 갑니까? 아니, 전번에 미국 청년 죽었는데 미국 사람들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 자신감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남한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나만 제끼고 하겠다. 현재 트럼프하고 관계 좋지 않습니까? 시진핑하고 관계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남한이 없더라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남한 무시 전략입니다. 특히 이제 남쪽과 왜 공유물처럼 하느냐. 남한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 목 매달고 있지만 참 문재인 대통령 머리 아플 거예요.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문재인 현재 남북관계 개선의 아주 키포인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 재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잘라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아니 우리 다 때려 부숴라. 국제관계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의 저 의도 말을 게다가 노동신문에서 저 말 하나하나를 내세웠던 굉장히 정치적 의도된 그런 기사이고 의도된 발언입니다.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치적, 그다음에 전임자로부터 자신감, 남한 무시, 그다음 국제관계에서 자신감 때문에 나온 이야기죠. 야, 그러면 상당히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북한 금강산에 마련된 우리 측 자산, 김정은이 마음대로 철거 명령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남북 사이의 원칙입니다. 아직도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건데, 김배민 박사님, 네. 현대 측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호텔 리모델링 하는 것, 저도 금강산 가봤는데 현대에서 지오는 뭐 캠핑장 시설도 많았거든요. 그거 다 자기가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2004년도에 금강산을 가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현대화산에 투자가 없었으면 그와 같은 금강산 관광의 시설이 있을 수가 없겠죠. 1998년도에 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50년의 금강산 사업의 독점권을 따는 게 현대아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대 후반 박광자 씨에 대한 피격 사건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고요.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모든 책임은 북에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아산이 10년 동안 입고 있는 손실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가 넘는다. 1조가 넘는 손실에 대한 보고는커녕 여기에 대해서 50년 독점 사원권이 있는데 이것들을 철거하겠다고 주장하게 되는 김정은의 발언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습으로 전혀 확인될 수 없다라는 얘기 첫 번째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자기 부정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있었던 평양선언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마주하고 평양선언을 발표하는데 이 선언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겠다. 여기서 마련되는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금강산 관광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인정을 김정은 위원장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일단은 김현 박사님 네. 자기 부정인 것도 다 알겠는데 자기 아버지 비난하는 것까지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왜 우리 재산을 자기 멋대로 철거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정상 국가라면 관계의 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시한 채로 갈 수는 없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북한은 우리가 축구 경기 월드컵 전 세계가 공인된 경기라는 과정 속에서도 관중도 없이 카메라도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처해져 있는 정치적 위험을 이런 방식으로 탈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명분도 없고 두 번째로 염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측이 강하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항의해야 되고요. 제가 염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남녘의 동포들이 오면 이것도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위반하면서 이로 인해 만약에 금강산 관광을 자기들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수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는 내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평양선언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고 수차례 했던 우리 국가와의 약속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같이 나오게 되는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될 텐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입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 삽살개라고 조롱을 한 바 있는데 그때도 청와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됐는데 지금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 자산을 자기 멋대로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이 상당히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그림 한 편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바로 금강산 그림을 본 겁니다. 지금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두 분만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저 두 사람이 금강산 그림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는 남북 구상과 정반대로 완전히 찬물을 깨는 발언을 지금 행동을 김정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할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님 네. 지금 한마디 해야 된다. 우리 자산이니까.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일종의 또 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 초에 스웨덴에서 그 김명길 북한 대사 대표하고 비건 미국 대표가 만나서 실무회담을 했죠. 그때 당시에 김명길이 비건에게 창의적 해법을 갖고 오잖아. 라고 하면서 조기에 판을 엎어버리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일방적으로 미국을 비난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선 레이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에 몰릴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 안에 뭔가를 좀 해내려고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쪽에는 왜 옆에서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북미 관계가 미북 관계가 지지부진하는데 가만히 있느냐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 같고 특히 지금 미북 관계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음으로써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피력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예. 지금 금강산에 대해서 뭐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건 필요 없다.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예. 라는 것이 유엔 안보리 핑계를 대고 금강산 관광 재개 안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조급증.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은 거고요. 예. 또 그거 외에도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라든가 한미 군사 연합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조급증과 벼랑 끝 전술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안영환 의원님. 네. 지금 아까 네. 더 이상 금강산은 대한민국이 안 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 필요 없다라는 건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네. 우리가 키를 쥐고 있다. 우리가 핸들을 쥐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모습 보면요.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운전대에 앉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차에서 내렸습니다. 달려가고 있지만 차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운전자도 아니고 승객도 아닙니다. 지금 그 차에는 김정은, 트럼프가 앞좌석에 앉아 있고 시진핑 앉아 있습니다. 아베는 구석대에 앉아 있고요. 푸틴은 이제 탈까 말까 하는 의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리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가 승용차 5인승인데 한 명 빠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금강산은 이렇습니다. 현재 5대5입니다. 시설 투자가. 북한 측 회사와 우리 현대가 한 5대5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0.5를 뺏어 가겠다는 건데 북한이 이제 저런 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개성공단이 우리가 폐쇄된 다음에 개성공단 우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기자직 있지 않습니까? 시설 설비했는데 그 설비들을 옮겨가지고 평양 인근에 가지고 또 공장을 돌렸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 그런데 예.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설비들을 갖고 그럼요. 뚝딱뚝딱 자기 맘대로. 그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바로 시각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목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강산 개발은 유엔 제재하는 벌크 캐시, 그러니까 대규모의 현찰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그 주목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아무 어떻게 돌려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거기를 한 방에 이번에 날려버린 겁니다. 이제 못해요? 이제 저 이야기 들어보면 빠져라 이거예요. 니네 이런 너지란 건물 지어놓고 뭐 이렇게 잘하 빠지라. 니네 빠져 우리 훨씬 잘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야당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아픈 사건이에요. 왜?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모든 걸 메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북한에 한마디 해야 되죠. 그렇죠. 이쯤 되면 한마디 해야 돼. 이게 뭐냐? 야, 네가 말이야 올 1월 1일 날 시정연설하면서 이런 이야기 해놓고 이게 뭐냐라고 해야 되는데 반응 못 보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아니라 북바라기. 북만 보고 기승전 기승전 김정은 해왔었는데 김정은이 완전히 이런 무시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무슨 조국 때문에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 며칠 동안 머리 싸들고 아마 또 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내놓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실하게 뉴스 속보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잘못은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다. 선을 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랫동안 국방부 기자로서 출입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북한이 끝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 상당히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평양에서 축구 경기를 펼쳤던 우리 측 선수들이 우리가 묵었는데 도청을 당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권경원 선수예요.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고 평양 갔다 왔어요. 도청을 당했다. 경기 당일 호텔방에서 커튼 걷고 창문 열어서 밖을 구경하면서 얘기했는데 점심을 먹고 오니까 커튼이 안 열리게 고리가 단단히 걸려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커튼 열고 밖에서 밖 구경하면서 얘기한 걸 얘들이 다 듣고 있구나. 말 조심을 했다. 라고 얘기했다. 우리 선수들이 도청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민아 축구선수, 상당히 유명한 선수, 팬도 많고 여자 축구선수 2017년 4월 평양에서 축구하고 왔는데
혼잣말로 수건 좀 갖다 주세요라고 외쳐봤는데 5분 후 청소하는 분이 수건을 가져다 줬다. 속속들이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다 도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다시는 평행에서 경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넌덜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수를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 북한 선수들이랑 유니폼을 굳이. 자, 손흥민 선수가 절제되게 상당히 참으면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겁니다. 굳이 그 이후의 얘기는 안 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런데 이런 손흥민에게 적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 축구만 하느라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다. 북선수와 유니폼 교환 안 한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것이다. 북한도 나름대로 매너를 지킨 건데 남북 평화에 기여는 못할 망정. 손흥민 선수에게 적폐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나 소장님, 네. 이건 아니잖아요. 북한을 비판을 해야죠. 네, 북한을 비판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의 정체성을 보면 축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셀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기준점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돌직구하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우파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준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잘하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스타로서 평판 관리 잘하고 있고 미디어 관리 완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에게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여기에서 욕을 하면서 기준점을 달리 보면서 적폐로 본다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매너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김정은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와 또 우리 선수들의 도청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법원에 장면부터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각 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정경심 교수가 이제 정상적인 법원에 출입구로 입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취재진들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경심 교수가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저희들이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 혹시 한마디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말없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동아일보 사진기자도 지나가네요. 네. 과연 정경심 교수가 어떤 심경으로 나올지 지금 영장실질심사 들어갔다가 집에 귀가 못하고 구속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빠르면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잠시 후에 영장실질심사 열리게 되는데 일단은 판사는 바뀌었군요. 송경호 판사로 바뀌었는데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겠고 하겠냐. 설마 그렇게 되겠냐. 나만은 오늘 영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발부될 것이다,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죠, 사실은. 네, 심지어 오늘 영장 발부 여부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법관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장에서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그리고 또 변호인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요. 또 검사 역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그런 사정을 그동안 영장 청구서와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그런 증거 외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오늘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지 판사가 그동안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럴 것이야. 판사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럴 것이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 해당 판사 입장에서는 나는 정확하게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왜 나를 그렇게 먼저 판단할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판단을 맡게 된 판사는 바로 송경호 판사입니다. 누군지 함께 보시죠.
송경호 판사에 달린 정경심 구속 운명. 무작위 배정으로 송경호 부장판사가 결정이 됐어요. 최근 영장 기각 발부 사례 보면요. 이건 참고입니다. 손 변호사의 말처럼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에 대해서 송경호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협박한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했어요. 그러나 최근 미 대사관저 월담을 한 대진연회 회원 변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바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 건 공교롭게 영장을 청구한 검사도 송경호 검사, 그리고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도 송경호 판사, 동명이인, 나이도 같아요. 전공도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모도 비슷해요. 왼쪽이 송경호 검사, 오른쪽이 송경호 판사. 송경호가 영장 치고 송경호가 영장을 결정한다. 조국 수사 총괄 책임자의 검사 이름도 송경호 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동명이인, 서울대 법대 동문, 동갑. 사법연수원 기수는 판사가, 송경호 판사가 1년 선배. 송경호 선배가 결정하고 송경호 후배가 영장 치고. 야, 이거 뭐 운명의 장난입니까? 뭡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공교롭게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예상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충상 전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돼서 전직 영장 전담 판사의 의견을 참고 삼아 함께 보시죠. 자, 적어도 이분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정경심 구속 사유 충분.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직후 법원 스스로 5점을 찍은 날이다 라면서 공개 비판한 전직 영장 판사. 법원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며 정경심 구속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내부 규정상 횡령액 1억 원 이상이면 구속영장 발부했다. 지금까지 회사 컨설팅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이미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 출신 조홍천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검사 시절에 구속영장을 쳤을 때 기각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백발백중에 영장 발부의 성과를 자랑했던 조홍천 전 검사.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 어떻게 보세요? 백발백중이었으니까. 예,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영장이 한 번 기각됐어요. 한 번 기각됐어요. 기각 사유가 보니까, 예. 곧 추석이므로. 곧 추석이므로. 그래서. 아니, 추석이라고 기각해요? 옛날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곧 추석이므로. 그래서 제가 지난 다음에 추석이 지났으므로 해서 재청구해가지고 발부를 받아요. 야, 끈질긴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주 목길이 담배 피던 낭만적인 사유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들 요즘 그 로또 영장이라고 그래요. 로또 영장이라고 그래요? 예.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발부될지 안 될지를 우리 손수호 변호사도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로또니까.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의하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있는데 그 얘기하면 그게 맞을지 틀릴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중요한 거는 유무죄 판결인데요. 본안 판결인데 실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단순히 그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구속 재판이에요.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큰 의미를 주면서 예측 가능성은 전혀 없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각되면은 온갖 말이 나오고 발부돼도 또 온갖 말이 나오고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았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이충상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양형 기준처럼 영장 발부 기준을 오픈해서 투명하게 하자. 예. 저는 뭐 일견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러면은
얼마 이상은 구속되니까 얼마까지만 먹으면 되겠구나. 얼마까지 안 먹으면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영장이 나올 거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나름으로는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손수호 우리 탐정과 같은 이유로 예. 맞출 자신이 없어요. 맞출 자신이 없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나름대로 기준은 있는데 그리고 저 우리 이충상 교수님 우리 저 대학교 4년 정도 선배로 알고 계신데 예. 뭐 옛날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조금 봤는데 그렇군요. 대단히 강직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 이제 되게 화가 나셔가지고 충상 선배는 단단히 화났다. 예, 지금 저렇게 저 나서시는 분이 아닌데 그 아마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 때 완전 화가 나가지고 예. 요번에 이렇게 또 나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영장 발부 기준 공개하고 그다음 또 제가 이번에 법안 낸 그 영장 항고제 종청법. 예, 그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자막에 나온 대로 이충상 교수의 이야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을 취했으면 그거는 구속영장 발부 대상이다라는 이야기. 2004년도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또는 더 엄격해졌다면 이충상 교수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즉 횡령으로 인한 이익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한 건데 그렇다면 횡령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즉 검사의 입장은 정경심 교수도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반면 정경심 교수 측은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액수를 횡령의 이익액을 따지기 앞서 정말 횡령 범죄를 저지른 공범인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도 오늘 법원에서 유죄무죄 판단을 가리는 판결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인 그런 범죄 혐의의 어떤 그 소명 여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또 안용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기자들은 가장 이런 사건을 볼 때 영장이 청구되는 그러니까 구속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몇 가지가 바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인데 자 정경심 교수가 번거지 모자 쓰고 동양대에서 PC 반출하는 것 유시민 이사장은 그거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라는 말해서 유시민 이사장 많은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다니잖아요. 만약에 법원이 오늘 송 판사가 그때 그 행위를 증거인멸로 볼지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처럼 증거 보존으로 볼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냐 마냐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먼저 유시민 이사장의 증거 보존, 증거인멸 증거 보존은 한반도 역사상 10대 개변에 들어갈 것이다. 한반도 역사상 10대 개변에 들어갈 것이다. 조선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부분이 이렇습니다. 왜냐면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죄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붙잡아 수사를 하겠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지금 대화도 사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언론도 잘못되어 있고, 전 법원도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구속실질검사 하면은 미니 법정이 열립니다. 마치 더 이상 유무죄를 다루는 것처럼 묻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취지는 이 사람이 구속영장 발부할 것인가, 발부할 때 도주, 증거인멸에 그게 핵심인 겁니다. 지금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법원 내부 규정에서도 횡령은 1억 원 이상이면 구속영장. 유무죄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건 법원도 좀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 핵심은 도주와 증거인멸입니다. 그런데 도주는 할 이유는 없겠죠. 이미 7차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인멸로? 번거지 쓰고, 누구 시켜가지고 빼내고, 본인이 왔다 갔다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구속 안 한다면 이제 논란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안 된다면 많은 이후에 구속이 이제 발부된 사람들 항의할 겁니다. 저 사람도 아니는데 나를 왜 구속시키느냐. 그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아프다. 나 허리 어제 쓰러졌어. 나 허리 아파서 나 구속하면 안 돼. 라는 일, 이번에 굉장히 사법부에 새로운 케이스들,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법원에. 그렇군요. 네. 우리 안용환 의원님 혹시 영장법정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아니, 전 취재, KBS. 아니, 그거 말고 기자로서 제가 3년 법정 실제 그 피의자로서 피의자로는 안 가봤어요. 예, 그거 안 하시면 이런 말씀. 왜냐면 취재를 왜냐면 여기 피의자 출신이에요. 피의자 출신. 제가 저 영장법정에 한 너댓 시간 있은 적이 있죠. 예. 있었구나. 예. 그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네.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주거부정 2. 증거인멸 3. 도주 우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제 그거예요. 예. 다만 법정화 돼버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게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소명 정도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본건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같으면은 아마 상당한 입증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리고요, 저기 가면요, 와, 진짜 사람 완전히 탈수기 한 4시간 돌린 거하고 똑같아요. 탈수기에 돌려요. 팍 빠집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방어를 해야 되고요. 검사도 좀 막 그냥. 그게 타당한 건가요? 넘게 타당치 않다고 봐요. 아니,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판사가 되게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그때는 혹은 또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부채도시 아니냐 이게 어느 쪽으로 따라가지고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자, 그만큼 오늘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이 재판에 운명이 달렸다.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관련해서 동양대학교가 정권의 보복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입니다. 동양대 정권 보복 두려워했다. 정경심 교수에 관련해서 수많은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학교에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의 소속 교수로서의 보일 수 있는 행동 범인주를 넘어섰다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동양대가 이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사위도 여러 고민이 많았겠는데 결국 정권 보복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지난달 1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를 과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동양대 인사위가 개최됐어요.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 야당 의원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A씨 인사위원은요 형사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사립학교 법 조항 따라라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립학교 법대로 해라 교수직 박탈하라 라고 A씨가 강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B씨 인사위원은요, 정경심 씨가 제출한 진단서, 약한 당뇨 스트레스만으로 1년 병가 휴직도 불가능하다. B씨도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규정상대로 하자. 직위 해제에 해당하지만, 결국 동양대가 어찌 낸 일인지, 직위 해제가 아니라 무급 휴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휴직도 안 되고, 직위 해제에 해당하지만, 이런 거 다 냈다는 거예요. 동양대 관계자, 당시 인사위 회의는요,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 다음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이잖아. 그래서 정 교수 직위 해제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김배현 박사님. 네. 방금 동양대 관계자의 그때 당시 인사위에 대한 증언이 상당히 조금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조국이 서열상 문재인 대통령 다음이잖아. 그거 어떻게 정 교수 우리가 직위 해제할 수 있겠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동양대에서. 때가 9월 16일이고요. 9월 6일이 정경심 교수 이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다 묵살하고 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3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이르렀고 조국 장관은 단순히 임명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청난 활동들을 시작합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스스로 높이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까지 센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세간의 대중 여론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때가 바로 9월 16일인데 예. 동양대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 역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역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역으로 가냐. 예. 이거는 사실상 법에 대한 취지로 보게 됐을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일 텐데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뭔가 학교에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김배현 박사님 말한 그 불이익이라는 게 예.
보복당할 수도 있다. 동양대가 겁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도 다칠 수 있다. 이 건에 대해서 당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에게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 사건 이후로 최성해 총장은 몸져 누울 정도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성해 총장으로 돼 있지만 사립학교는 얼마든지 정부의 정책상으로 충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그만큼 현재 사립학교 그리고 국민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가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와 관련된 사건 같이 돌직구쇼에서 많이 해설했잖아요. 교수가 특정 논문과 관련돼서 본인의 아들 이름을 쓱 올렸다가 교수 직위 해제된 분도 봤어요, 저희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의혹들은요, 보면, 자본시장, 법 위반, 그리고 뭐 증거인멸, 은닉, 위조, 교사, 대학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논란의 범위를 넘어선 혐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급기야 오늘 구속까지 된다면 교수로서 제대로 강의할 수 없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당연히 동양대학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떠나서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기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자리를 한 명의 교수가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원을 뽑지 못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건데요. 1차적인 책임은 이런 학생들과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 두 분 다 현재로서는 결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잠시만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도착을 했어요.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청의 승합차를 타고 지금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하니까 20분 먼저 정경심 교수 도착을 했고요. 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 그리고 빨간 안경은 그대로군요. 대통령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주환영에 인정하십니다. 자,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기자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하신 것 인정하느냐라고 질문을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지금 계단을 올라가는데 변호인으로 보이는 분과 함께 무언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이 준비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금 전 검찰에서 출발을 해서 법원에 도착한 모습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저는 이 빨간색 안경을 보면서 동양대학교에서 PC를 반출할 때에 썼던 그 빨간색 안경이 왜 이렇게 자꾸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동양대 출입문에 찍혔던 그 사진과 오늘 이 모습을 좀 많이 겹쳐서 보이실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주환영에 인정하십니다. 자, 표창장 위조한 것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정 교수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답변하지 않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데 자, 보시죠. 지금 올라가면서 본인의 변호인과 함께 자, 이야기를 주고받는 지금 보시죠. 뭔가 상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상당히 좀 긴장된 모습. 하지만 카메라가 빠지고 나서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모습 계속 보면서 안용환 의원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습? 저는 이제 오늘 도착할 때 물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은 준비된 답변입니다. 어느 유력 인사 들어오면 항상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전 차에서 내리면서
부축을 받고 내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지지자들의 굉장히 감정을 호소하는 동정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계속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 해왔지 않습니까? 뭐 뇌종양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아주 뭐 건강에 별다른 모습 없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군요. 예. 계단도 지금 부축받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 솔직히 제 정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동생은 최근에 이제 휠체어도 제대로 못 앉는 모습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아마 저것도 상당히 전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변호인들하고 상의를 했겠지요.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뭐 좀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느냐, 아니다 했는데, 그리고 되게 또 판사님들 이 장면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법원 출입할 때 보면은 되게 아침에 많이 보거든요. 예. 이것도 이 판사의 그 오늘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찌됐든 지금 많은 준비를 했겠지요. 지금 하면은 보통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아까 우리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탈수기에 넣어서 쫙 빠는 것처럼, 그래서 본인이 각오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홍천 의원님 저 출입구가 보통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출입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법원 서관 뒤편에 있는 영장법정 출입구죠. 법원 서관 뒤편에 있는 영장 출입구다. 뭐 저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영장법정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장법정을 가기 위해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든 분들이 다 저기를 거쳐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출입구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검찰 포트라인이 이제 없어지고 사실 굉장히 노출이 안 됐는데 오늘만큼은 노출을 피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 저기 올라갈 때는 아무 정신이 없어요. 예.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정말 어떡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어찌됐든 뭐 도살장이든 도살장이든 아니든 본인이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아까 그 계단 올라갈 때 여유롭게 뭐 저 상의를 하더라. 글쎄요. 의원님은 잘못 없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어디예요? 뭐 그 정도는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정신 없어요 저기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아마 변호인이랑 상담을 했을 것 같은데 이미지 전문가께서 방금 보시기에 사실은 이쯤 되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SNS를 통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검찰이 오바를 하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왔어요. 나는 억울하다라고 항변을 해왔고 일정 정도 내가 검찰 수사에서 마치 피해를 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더 분노해 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 남편을 둔 부인으로서 상당히 사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적어도 한마디 송구스럽다. 뭐 죄송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송구스럽다. 송구하다. 저희는 그걸 기대했죠. 면목이 없다. 재판의 성실을 받겠다. 그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제가? 그쵸. 좀 많은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한 발 한 발까지도 모두 다 리허설을 하고 생각하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겸심 교수가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일 것이다라고 그 페이스북에 썼던 것처럼 그것도 상당히 여유 있는 발언이었어요. 예. 내 사진 찍었구나. 너네 조선일보 특종해서 좋아?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나오기 전부터 어떤 옷을 입고 나와서 최대한 차분하고 또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편안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또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또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김지인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라도 좀 사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그 복장에서 보았을 때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셔츠도 위에까지 다 채우고 기존에 반바지 입었던 모습 그리고 번거지 모자 썼었던 모습들을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가장 깔끔한 정장에 또 요즘 대부분 저 자리에 설 때는 치마를 잘 입지 않는데 긴 치마에 또 편안한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는 편안한 치마를 입고 나왔던 모습 그리고 머리도 깔끔하게 드라이를 할 정도로 아, 그래요? 머리까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미장원까지 간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댁에서 이렇게 하실 정도로 차분하게 내가 어떻게 오늘은 임할 것인가라는 준비는 명확하게 하고 왔다라는 것이 온몸의 이미지로도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 또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손소 변호사님 영장 실질심사 관련돼서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 들어갔어요. 영장 실질심사 이제 열리잖아요. 결과가 오늘 한 밤쯤이면 나옵니까?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실제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결과도 자정 넘어서 뭐 새벽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즉, 그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사건에는 뭐 저녁 무렵에 결과가 많이 나오죠. 저녁 식사 전후. 후. 저녁 먹고 나서는 결론 나온다. 또, 더 늦는다 하더라도 뭐 깊은 밤 되기 전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 지금 들어갔다가 귀가하고서 귀가는 아니고요. 귀가는 아니고 네, 대기하고. 대기하게 되는 것이죠. 영장 결과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물론 네네. 물론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찰이 법관이 충분한 시간을 써야 할 정도의 어떤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또 그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뭐 자정을 넘어서 새벽에 결론이 나올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일단 정경심 교수 영장 실질심사 끝나고는 어디서 대기해요, 정청회님? 지금 서울구치소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구치소로 가요? 예, 예. 옛날에는 영장 대기자나 혹은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입소하는 자나 관계없이 전부 다 입소 절차가 똑같았어요. 예. 검신이란 걸 합니다. 네. 학문까지도 다 검사를 하는 굉장히 좀 과잉한 거죠. 예전엔 제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영장 대기하는 사람은 아주 간이한 검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는 최소한의 검신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아마 뭐 요즘은 영장 대기자도 그렇게 험한 꼴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가 있다가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 그땐 정식으로 거기서 이제 정식 입소를 하는 거고요. 그때 예. 다시 정식 검신을 하고 입소를 하는 거고 기각이 되면은 걸어서 나와가지고 귀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치소 갔다가 영장 발부되면 어디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치소 안에. 구치소 안에. 영장 대기자들 섹터가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예.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수감이 되는 거죠. 수감되는데 아마 독방이 배정이 되겠죠. 정경심 교수한테 독방이에요? 그렇겠죠. 왜요? 기준 범털. 범털이요? 호랑이 털이요? 어쨌든 사회적인 유명 인사 같이 홍거실에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뭐 위해를 가한다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독거로 많이 갑니다. 예. 법상 원칙이 이제 독거 수용이고 원칙은 독방이고 이른바 독방이고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수용 여건상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 원칙이 기본적으로는 혼거 수용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독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그런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1차 관심은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 두 번째는 구속된 이후에 아마 이제 독방에 수용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같이 조현아 부사장처럼 이제 같이 이제 수용이 되느냐, 수감이 되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안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현직 교사가, 야, 니들, 조국 관련된 뉴스는, 야, 그거 다 가짜야. 가짜 뉴스야. 동의하지 않는 학생 손 들어봐. 너네 뭐 일배니? 라고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분노를 해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른바 교사들이 좌파 사상을 주입했다라고 학생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서울 인헌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150여 명이 모임을 하나 결성했어요.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학수연 결성. 이름 멋있네요. 자, 교사들이 최근 1, 2학년 학생 모아놓고 아베 자민당 아웃이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교사들이 가르쳐왔다. 학생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은 반사회적 인물이라는 의미로 일베 회원, 수구 등으로 매도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의 제자들을 일베 회원, 수구 등으로 매도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을 비판했던 서울대 제자에 대해서 내 제자 아니다 라고 한 것도 있었는데 좀 더한 거 아닙니까? 일베 회원, 수구다. 정치교사에 의한 피해 사례 사흘 만에 50여 건이 지금 접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김배윤 박사님도 경희대학교에서 대학생들 강의를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저희 돌직구쇼 그 유튜브로 그 고등학생들이 요즘 그렇게 이슈를 자주 본대요. 그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얼마나 이 고등학생들도 자기 판단할 줄 알고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똑똑한 고등학생들한테 대고 야, 조국 뉴스 다 가짜뉴스. 동의 안 하면 넌 일베야. 이런 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사들이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학생들이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이면은 이제 대입을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있더라도 그냥 흘려 지나가고 내 공부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소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청에 이 선생님들을 감사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교육청에 네. 선생님들 감사해달라. 교사의 정치 편향을 감사해달라고 학생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저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민주시민교육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당선되고 나서 특히나 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부서까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편성할 정도로 돼 있기도 한데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요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베 총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민들과의 분리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게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부 교사가 교내 연례 행사를 앞두고 반일과 일본 제품 불매 구호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생각은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을 선생님들을 반드시 감사해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 편향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당 교육청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공정하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에 교육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인헌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150명. 야, 아니 이게 어떻게 제자들을 넌 수구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믿을 수 없는. 예전에 저희 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원호 선생님 사고 많이 쳤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렇죠. 그때마다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가 사고 치고 와도 정말로 눈물로써 껴안고 보듬고 괜찮다. 때로는 혼내주시지만 학교에서는 혼내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내 제자다. 괜찮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우리 스승님들이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선생님을 해요? 믿을 수 없고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우리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 행동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변인도 있더라고요. 3학년 최인호 학생이 대변인인데 더 이상 저희는 이 꼴을 볼 수가 없다. 우리 1, 2학년 후배들까지 이렇게 피해보는 걸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이냐? 생기부 때문입니다. 생활기록부 작성이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이 생활기록부라는 게 아시겠지만 요즘에 수시랑 정시라는 게 있잖아요. 수시 때는 선생님이 써주는 이 생활기록부의 한 줄 한 줄 그 자체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교사들이 너는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니? 내 편이면 좋고
아니면 빵점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더 이상 봐주지 못하겠다 하고 3학년 18살이 유관순 열사도 17살, 18살 때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 용기 내서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우리 김병민 박사님처럼 똘똘하고 멋진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아니었으면 후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예. 학생들이 오죽했으면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선생님들 하면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부,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인데 오죽했으면 자 이름 노출하고 대변인까지 만들어서 3학년들은 1, 2학년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이 기회에 서울시 교육청이나 각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정말 교사들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걸 가르치거나 강요한 교사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저희가 생중계 라이브로 돌려드렸는데 시정연설 이후에 정치권이 조국 이슈로 더 갈라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제 대통령의 연설이 조국으로 분열된 정치권을 하나로 모으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오늘 조간신문들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당에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연설 대목마다 X자를 표시하면서 불만을 내비쳤고 이런 한국당을 향해서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었으면 국정농단 없었을 거다라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열은 더욱더 가속화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의 압권은 역시 다시 한번 공수처 도책이었습니다.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입니다. 자, 어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 환담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환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국민들 마음이 조국 이슈로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중에 대통령이 고개를 돌리고 법원 개혁을 이야기한 대목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보시죠.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그 부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있을까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분에서도 법원 개혁하는 부분이 좀 부탁해주시죠. 많이 비판을 들어주시면 더 대통령이 비가 올라. 워낙 직천으로 그냥 하셨어요. 자,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칭을 하면서 웃음 속에 오가는 대화였지만 대통령과 야당 간에 뼈 있는 말들이 상당히 오고 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먼저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 사퇴하게 하신 거는 잘하셨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라는 발언에서 대통령은 고개를 돌렸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달라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웃으면서 워낙 전천후로 비판들을 많이 했다라고 받아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이 사전 환담 모습.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모습. 근데 뭐 이제 간담회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어제 핵심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었고요. 대통령이 시정 연설하면 본의 철학을 이제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쓸 돈 이렇게 쓰겠으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한테 내 돈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앞에서. 그런데 저는 어제 대통령이
뭔가 통계를 잘못 해석하고 계세요.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 듣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대통령이 이제 경제 수치를 막 말씀하셨는데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 대통령께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한 거 난 인정합니다. 하위 20%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어제 자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얼마 늘어난지 아십니까? 562원 늘어났어요. 그걸 늘어났다고 자찬하셨습니다. 게다가 가처분 소득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뭐 청년 실업률이 줄었다? 아닙니다. 일자리 늘었다? 30대, 40대 일자리 다 줄었어요. 주 17시간 하는 알바생. 그 일자리만 예산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런 자찬을 하시는 게 전 기본적으로 참모들 잘못 있다고 봐요. 아니, 어떤 그런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읽게 하느냐. 물론 대통령이 잘못이죠. 그걸 분석해내고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하자. 대한민국 지금 부채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40% 미만이라고 하는데 외국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우리는 다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다 부채예요. 그럼 우리 60%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또 현재 국정 운영에 유리한 수치만 가지고서 희망적인 것 사실 이건 희망 고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서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 걸.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치는 좀 압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대통령 해석과 달라요. 그래서 어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메모장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메모장이고 어떤 말들이 써 있었는지 대통령 시정 연설 중에 말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고집 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그리고 사과는커녕 조국 감싸기다. 이런 메모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정연설 들으면서 이런 메모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종천 의원님 어제 야당 의원들이 X자를 많이 했잖아요. 뭐 야유도 하고 그리고 사정한담 때도 뼈 있는 말들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고개를 돌리셨고 대통령과 야당 사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조국 이슈로 인한 대결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근데 바로잡을 것은 야유라고 볼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야유는 없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라든가 뭐 물러가라든가 그 말 이런 야유가 아니에요. 한국당은 야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 대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 라고 한두 명은 그렇게 의원은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X자를 표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본회의 단상에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제일 심한 게 일어나가지고 야유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소리 나면은 얘기를 잘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래 단계의 그 반대 의사 표시를 아마 X자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건 야유보다는 훨씬 더 낫다. 배려를 한 거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어제 연설 전에 가운데 통로로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여당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고 이제 단상으로 올라갈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쪽으로도 오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마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설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의석 쪽으로 가는데 의원들이 쭉 일어가지고 다 빠지더라 이겁니다. 몇몇은 앉아 있고요. 특히 우리 국토위 위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또 악수를 하고 거의 대부분은 등을 돌려서 나가는데 그 모습은 조금 좀 아쉬웠어요. 어제 조홍천 의원하고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 저희가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네네. 대통령과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어제 악수할 때? 그건 비밀인데. 입모양만 나오고 소리가 안 들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어쨌거나 제가 만약에 야당 의원이었다면 손으로 X자를 하건 어쨌건 연설 다 듣고 난 다음에 딱 당당하게 악수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간결하게 대통령한테 전달한 게 훨씬 더 당당하고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 아니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환 의원님 현역일 때 네. 통상 저렇게 대통령 짧게 악수할 때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기도 해요? 이제 하려고 이런 의원도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건너뛰어요. 그럼
한번 악수한 다음에 막 뛰어가 다시 앞에 서서. 앞에 다시 한번 하는 이제 예. 이런 밝게 그런 의원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두 손 잡고 굉장한 자기의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많이 그러죠.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치는 적이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적이 말하는 거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야유하는 건 잘했고요. 그래도 악수를 굳이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수하면서 좀 잘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했으면 좋을 텐데 굳이 외면하면서 마치 외면한 걸 내 사진에 찍어서 선거용 쓰겠다. 그건 아닌 거죠. 정치는 상생하자는 거고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같이 나가자는 겁니다. 적을 퇴치하고 적을 F킬러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F킬러도 죽이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악수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슈까지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생중계 상황 때문에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러면 오늘 저녁 때쯤에 이제 구속이냐 아니냐의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가 그 결과에 따라서 수감이 될지 귀가를 하게 될지 그 심야의 모습까지 저희가 끝까지 촬영해서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분들 내일 돌직구쇼에서 저희가 궁금한 것들 다 취재해서 보여드릴 것을 제 이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